정수구도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은 한 아이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소년원 출신 입대해서 군대에서 겪은 충격 실화. 참고로 유튜브 제가 8년을 했지만 이번만큼 역대급 사연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사연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회원 가입해주신 아로에온님, 보약보약일님, 낭야옹야옹님, 밤빵님, 아뜰리아 이든님, 라라오3468님, 권호경님, 주우연님, 혁인님, 김윤희님, 에라이H0987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보하는 이유는 저와 같거나 비슷한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장병들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를 합니다. 저는 군대를 만기 전역한 관심병사입니다. 관심병사로 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저의 썰을 풀어봅니다. 07년도에 저는 단 한 번의 신체 검사로 08년도에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단 한 번의 연기 없이 나 홀로 그렇게 306 보충대로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 사촌지간, 친구 등 아들 한 명 군대 2년 보내는 게 뭐가 그리 아쉬워 울며 걱정을 하는지 부모님과 인연이 없던 저는 18살 때부터 혼자 살아서 극성인 다른 사람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조금 특별한 청소년기를 보내서 17살 때 교도소 소년원을 2차례나 다녀온 터라 딱히 군대가 무섭거나 단절된 시간을 보낸다는 거에 거부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대비치를 받고 내무실에 들어가서 신고식을 했고요. 나름 전통 있고 경례구도 독창적인 구호를 붙이는 기갑부대라 옛날 방식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It means 구타, 폭언, 폭행, 얼차려, 내리갈굼, 내리폭행 등등 은밀히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해주는 부대에 전입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나이도 남들보다 많고 경험도 많아 교도소, 소년원에 비해서 빡세봤자 얼마나 빡세겠냐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엄청난 갈굼과 폭행 속에서 2등병인 저는 역시 그냥 2등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침낭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말 안 해도 대충 아실 겁니다. 전입 후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 또 다른 제 자신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대 배치 받은 후 3주 동안 저는 선임병들과 친해지기는커녕 바로 윗선임과도 친해질 시간이 없었는데 꿀같은 낭보가 들어옵니다. 상병장들이 야 우리 라바디아 간다 하며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소대가 전부 미쳐버린 콘서트장으로 변해버렸고요. 무슨 일인지 갓 전입은 3주 된 2등병으로서는 라가디아가 뭔지 왜 저렇게 깊어서 주체를 못하는지 이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모르지 뭐라로. 알고 보니 라가디아는 미군이 거주하던 부대인데 현재 의정부에 있고 미군이 모두 철수해서 미군 부대를 지킬 병력이 소대 단위로 움직여 부대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경기에 근무한 섬에 남은 시간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한정된 부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군생활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로또였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대 단위로 움직여서 미군 활주로까지 있는 미군 기지를 소련들끼리 지킨다라는 개념은 병장 상병들에게는 일가 없는 주말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병장들은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병 2등 병들도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조금 자유로운 느낌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기에는 충분했고요. 그렇게 저는 부대에 전해보니 3주 만에 부대를 떠나 약 2달간 소대원들과 함께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미군 기지를 지키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영원히 관심병사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많은데요. 라가디아에 도착한 후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1병과 2병은 개처럼 일만 했습니다. 선임들 군장들 다 앞으로 관물대에 각을 잡아놓고 각종 청소와 배식, 설거지, 잡초 제거와 경계 근무, 선임병들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23명의 소대원이 약 4만 평에 달하는 미군 기지를 지키고 있으니 병장, 상병들은 엄청나게 나태해지고 반대로 상병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1병, 2등병들은 그들의 몫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곱하기 2배, 3배 하라는 거지. 뭐 아시겠지만 소대장 이나 부소대장들은 웬만하면 군대 짬밥을 존중해서 상병장들에게는 신경을 거의 끄고 삽니다. 부대 경계 근무도 위병소만 서면 되기 때문에 이병들은 하루에 근무를 3번씩 나가기도 했고요. 그래도 경계 근무를 나가면 선임들이 위병소 문을 열고 나가서 그냥 뭐 나가는 거 뭐 없어 뭐라고 하는 사람이 간식을 사주는 정도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소대 막내로 23명 중에 23번째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그런 2등병이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군말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막내라서 저를 좋아해주는 선임병도 있었습니다. 상병 상결차에 사실상 소대에서 저 정도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선임은 전입 온 첫날부터 저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과 함께 근무도 서고 산책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이유를 물으니 제가 자기보다 형이라 의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선임의 고향이 전라도 목포인데 저로서도 까마득한 선임이 산책도 시켜주고 담배도 피우며 간식도 사주는데 뭐 안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상병상결된 전라도 선임과 저는 이병수 근무를 서게 됩니다. 당시 소대 랭킹 6번째로 사실상 실세였습니다. 6번째 상병이면 뭐 실세 맞지? 이미 라가디아 생활 2주 정도 지나며 이 선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약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친해져 있었습니다. 근무 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선임이 여기 그 라가디아에 보물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보물입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하니 선임이 이상한 말을 해주더군요. 여기 비행기 활주로가 있는 거대한 미군 기지잖아. 그러니까 땅속에 활주로에 들어갈 전력선이 구리선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 자기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 구리선을 찾아서 바로 옆 고물상에 넘기자라는 제안을 갑작스럽게 해왔습니다. 혹할 것 같기는 해. 이게 무슨 말이지? 혹하지? 요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저는 진지한 선임의 말에 구리선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둘이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더군요. 같이 산책을 한다는 핑계로 구리선을 찾아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군생활에서 잘 보여야 할 선임이 이런 말을 해주니 어떤 이등병이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지 한 달도 안 됐어. 한 3주 됐어. 선임이 이 얘기에 싫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걸 입 밖으로 내뱉기가 쉽지 않아. 저는 당연히 승낙했고 그 선임과 저는 다음날부터 구리선을 찾아 라가디아 캠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렉트릭이라고 적힌 맨홀 뚜껑을 발견을 했는데요. 맨홀 무게만 약 100kg은 좋게 넘어가는 거대 맨홀이었는데 지렛대를 이용해 맨홀 뚜껑을 제거해 보려고 했습니다. 무게가 엄청나서 혼자 힘으로는 버겁더군요. 힘들게 맨홀 뚜껑을 제거하고 아래를 보니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엄청난 구리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기에 묻혀있던 구리선의 가치를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냈습니다. 선임과 제가 찾은 구리선은 두께가 얼음 팔뚝만 했고 길이가 대략 30m에서 50m, 무게는 한 줄기당 50에서 100kg인데 희한하게도 다 절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없지 뭐 작업 인부 빼고는. 저도 처음 들어가 보았으나 맨홀 뚜껑을 열고 우물처럼 깊은 그곳에 동굴처럼 혹은 개미집 내부처럼 배선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로 가득했습니다. 개미굴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저와 선임이 힘들게 한 가닥을 뽑아냈는데 무게가 너무 엄청나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한 가닥 뽑아내긴 했나봐. 그리고 선임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의 구리 1kg당 당시 거래 가격이 8,000원에서 9,000원, 대략 50kg을 잡아도 한 가닥이 40만원, 많게는 80만원 가까이. 그런 구리선이 맨홀 뚜껑 안에 누군가 절단해 놓은 것으로 약 68뭉텅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닥을 뭐 몇 뭉텅이로 이렇게 잘라놨겠지. 대충 최소한으로 계산했을 때 수백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선임은 기뻐했고 저는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잘라놓은 구리선을 판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맨홀 뚜껑을 다시 덮고 혹여라도 누가 볼까 재빨리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저와 선임은 좀 더 친밀해졌고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다시 일렉트릭이라고 적힌 맨홀 뚜껑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선임이 야 한번 열어보자. 뭐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다시 지렛대를 이용해 맨홀 뚜껑을 개봉하니 아까보다 더 많은 구리선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들한테는 이게 뭐 그냥 보물이야. 금은 보아라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절단된 상태였고 길이는 약 30m에서 50m였습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 더 찾아보자라는 선임의 말에 저와 선임은 계속 맨홀 뚜껑을 찾아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맨홀 뚜껑의 위치는 랜덤이 아니라 규칙적이었는데요. 몇 미터쯤 가면 여기쯤 있겠다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맞아떨어져 갔습니다. 열고 또 열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날 찾은 맨홀 뚜껑만 9개였습니다. 수백 곱하기 9개면 이미 몇천. 새벽 경계 근무 후 순찰 중에도 5개나 더 발견이 되었고요. 그 밑에 다 있는 거야, 구리선이. 근데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선임은 무슨 어떻게 알고 이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 모든 맨홀 뚜껑 안에는 구리선이 있었고 돈으로 환산했을 때 선임병과 저는 쾌지를 불렀습니다. 약 5천만 원 이상 혹은 1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무섭기도 했습니다. 왜 나중에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며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하고 3번, 그 욕심이 계속. 하지만 전라도 선임은 쾌지를 부르며 사회에 나가면 세단을 사고 싶다며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해치워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전라도 선임은 2명
명으로서는 작업 속도와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한 명을 더 섭외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추가된 한 명은 전라도 선임의 바로 윗선임이었습니다. 그 윗선임은 저희 아버지 군번이기도 했고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시스템은 아버지 군번이 망을 보고 전라도 선임은 작업 및 소대원들의 분산과 작업 위치에 인원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등병이라 힘을 쓰는 구리선 빼기야 탄약고로 옮기는 작업을 맡았고요. 제일 빡센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제보자가 당시 라가디아는 4만 평의 엄청난 크기라 탄약고는 거의 끝에서 끝이었습니다. 한 가닥 약 50km에서 60km를 짊어지고 5분 동안 움직인다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한 가닥 작업을 하면 물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선임들 눈치 보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며 제가 작업한 구리선만 18줄이었습니다. 18줄. 긴 거 진짜 개긴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작업을 다 하느라 몸을 쓰니 녹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아는지 전라도 선임과 아버지 군만은 저에게 1절 이등병이 할 일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다른 선임들로부터의 커버를 쳐 주었고요. 정말 힘들었어. 진짜 뒤지.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하나라는 의문과 구리선을 빼낼 때마다 이건 반드시 훗날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면서도 이등병 짬찌가 무슨 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래도 군생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름 열심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배식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소대원들만 있던 터라 라가디아 인근 타 부대에 협조를 해서 23인분의 음식을 공급받아야 했는데요. 항상 다른 이등병들이 해오던 터라 저는 처음 가는 곳이었고요. 의정부 근처 부대로 가기 위해 레토나를 타고 의정부 시내에 나간 뒤 30분간 차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린 이 시간을 원더걸스 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후 16시부터 17시까지 여고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더걸스 타임. 아무튼 저는 배식할 밥통과 반찬통, 국통을 레토나에 싣고 빨리 사회 구경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선임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지갑을 열어 5만원을 주면서 PX에 들려 5만원짜리 전자시계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전자시계를 알아주는 브랜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선임과 친해져서 잘 아는데 이 선임이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만원이 뭐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에 진짜 월급 뭐 4만원, 5만원, 6만원 하는데 월급을 다 준다? 5만원을 준다?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지. 뭐 몇천원, 1, 2만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임 지갑 안에는 만원짜리가 수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말한 뒤에 차량에 탑승을 하려는데 아버지 군번이 오더니 소대원들 먹을 거랑 간식을 알아서 사오라고 5만원을 또 주는 것이었습니다. 10만원? 써야지. 뭐야 이거.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구리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구리선이 18개였는데 2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딱 알지. 누가 작업했는데 내가 작업했는데 없어지고요. 그럼 어때? 개빡치지 이거. 당장 전라도 선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작업해 라고 딱 잘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구리선 작업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고 가는 도중 명탐정 코난처럼 모든 추리를 풀어냈습니다. 분명히 2가락의 구리선을 나 몰래 팔아먹은 게 분명했습니다. 소대 병장들은 천국이었습니다. 밤에는 부대를 무단 이탈해서 PC방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했고 부소대장과 소대장도 동참해서 부대를 무단 이탈해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니며 말도 안 되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엔 랭킹 6번째인 전라도 선임도 5위인 아버지 군보다 동참을 했습니다. 밖에서 놀려면 돈이 필요했고 약간의 용돈을 위해 2가닥의 구리선을 고물상에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계를 사고 간식을 통 크게 쏘며 밤에는 PC방과 노래방을 다니고 작업은 저한테 미루었던 것이었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이용당했다라는 불쾌감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다기보다는 이등병이라 당했다라는 서러움도 컸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등병도 챙겨줄 법도 한데 그래야 탈이 없어요. 참고로 사회에서 저는 학창시절 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교도소와 소년원을 갔겠지 어릴 적 직역을 산 건 도둑질과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요런 게 있었겠지. 무튼 군대에서 적응되어버린 계급사회와 명령 그리고 하루 일과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아버지 군번과 전라도 선임을 불러내어 죽도록 패버릴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민했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군기세에서 빡빡한 내무생활, 선임의 절대적인 위치,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병장들과 함께 올리고 있으니 고작 전이 본지 한 달 조금 넘은 이등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할 수가
수가 없지. 그렇게 선임 2명이 모두 PC방으로 놀러 간 시간, 저는 일병, 배일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배일병과 함께 근무를 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배일병에게 모두 말해버리고 맙니다. 힘든 마음도 있었고 저보다 조금 더 군생활을 한 배일병의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물론 비밀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지껏 모든 내용을 상세히 들은 배일병의 눈은 놀란 토끼 눈 마냥 커지고 계속해서 진짜야? 사실이야? 만을 외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뭐하러 이런 일을 거짓으로 꾸미겠습니까? 배일병은 잠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배일병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고생 많았다. 군생활 잘하려고 이런 것까지 선임한테 잘 보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선임이 시켜도 안 해도 돼. 라며 군인으로서 훌륭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역시 선임이구나 싶어 저는 배일병의 말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다음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리선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보자. 그렇게 저는 전라도 선임에게 더 이상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작업을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깨가 빠진 것 같다며 둘러대는 저를 보며 전라도 선임은 왜 그러냐, 하던 일 마무리 지어라, 열심히 다시 해보자 라고 부추겼지만 저는 단호히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등병 짬찌가 이 정도 얘기한 거면 목숨 건 거야. 그 모습에 전라도 선임도 알았으니 가보라며 일그러진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전라도 선임의 지시에 약 15명의 선임이 저를 엄청나게 갈구기 시작을 합니다. 하던 일은 2배로 많아지고 쉴 틈 없이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 버려지고 배신을 했다는 오명에 전라도 선임은 저를 더욱 괴롭혔고요. 그래도 참으며 군생활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제가 지사장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배일병이 갑자기 건빵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묻는 저의 말에 그 전라도 선임이 담배값 하라고 주라고 하더라, 꼭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끝끝내 제 주머니에 쑤셔 받고 배일병은 가버렸습니다. 무슨 돈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제가 작업에서 빠지고 난 후 전라도 선임과 아버지 군번 그리고 배일병과 배일병 동기 이렇게 4명이 아주 사이 좋은 모습으로 웃고 떠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통수치고 간 거야 우리 배일병.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누가 가서 내가 그 배일병이 갔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배일병에게 다가가 3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전라도 선임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매몰차게 네가 작업한 거니까 너도 조금 받아야 된다. 이거 전라도 선임이 주라고 한 걸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구리선 작업을 배일병에게 말한 뒤 배일병의 충고로 제가 작업에서 이탈하자 작업할 인원이 부족해서 작업은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일병이 전라도 선임에게 접근해 같이 작업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대신 뽀찌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왔겠지. 배일병과 그의 동기 2명이 전라도 선임에게 제안을 하여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그렇게 제가 작업해 놓은 구리선을 철조망을 뚫고 타령을 해서 고물상에 파헤쳤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어? 구리선을 팔고 900여만 원 정도를 받은 후 4명이 더 이상 작업을 안 하고 각자 얼마씩 나눈 뒤에 입마금용으로 저에게 30만 원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작업은 제가 다 했고 자기들은 팔기만 했으니 돈을 받은 이상 제가 입을 열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쓰레기들이 존재하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을 하니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열이 받아요 지금 보는 내 입장도. 그리고 이틀 뒤 정들었던 미군기지 라가디아를 버리고 경기도 양주의 자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었고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자대로 복귀하자마자 부대에서 가장 힘있어 보이고 파워가 넘쳐 여유로워 보였던 주임 원사님을 찾아갑니다. 왜 하필 원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생활 오래 한 원사가 이등병이 제 눈에는 그렇게 강해 보였거든요. 부대 복귀 후에 점심 식사 후 저는 몰래 빠져나가 주임 원사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불 좀 먹고 가겠습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들어가니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원사님이 저를 보고 왜 왔냐며 귀찮다는 듯 흘려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괴롭히냐? 말해봐 라고 하며 적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원사가 되어서 이등병 상담이라니 귀찮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간 있었던 일을 주임 원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해서 끝까지 말로 해도 20분 이상 걸리는 내용이었기에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잡은 펜과 노트를 쥔 원사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한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하며 다시금 제 이야기를 듣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천천히 핵심들을 적어 나가며 주임 원사는 모든 걸 마무리 짓고 제 얼굴을 보며 왜 날 찾아왔는지 말해달라고 하길래 소대장도 부소대장도 믿을 수가 없고 중대장님은 부대에 안 계시고 주임 원사님이 제일 높은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사는 떨리는 눈동자로 미안한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금 당장 대대장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같이 대대장실로 가자 라고 했습니다. 이등병이 원사랑 상담 후 대대장과 독대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원사는 애인처럼 제 손을 잡고 다 해결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대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피부병 걸린 것 같고 멍청하게 생긴 대대장 중령 한 분이 그 무슨 일입니까? 라며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저는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대대장님한테 털어놨습니다. 듣고 있던 대대장은 제 말을 다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요. 정말이냐? 이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무실로 올라가서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명령해서 저는 그냥 내무실로 올라갔고요. 어디 다녀왔냐? 라는 선임들의 물음에 원사님이 청소를 시켜서 했다라고 둘러대고는 그냥 일가를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을 먹고도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녁 점호 시간 다들 점호로 바쁠 텐데 우리 소대는 이상하게 평화로우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점호가 시작이 되었고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취침소등을 하고 잠들려는 순간 충대장과 다이아몬드를 모자에 단 장교 3명이 소대로 들어왔습니다. 전무기상 지금 즉시 대대장실로 전원 내려간다. 소대장 부소대장도 열에 없어. 대대장의 조치는 훌륭했습니다. 저와 상담을 하고 느낌이 이상했던 대대장은 최고 선임부터 한 명씩 은밀히 티나지 않도록 장교들에게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대 최고참부터 저까지 모든 인원이 점심부터 저녁 점심 시간까지 잡혀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소대장도 역시 포함해서 말입니다. 대대장은 설문조사와 유도신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저와 전라도 선임, 아버지 군번, 그리고 배일병 동기 이렇게만 구리선 작업을 한 줄 알았는데 대대장의 유도신문과 설문조사, 일상 등을 치밀하게 파고든 결과 소대의 거의 모든 상병장이 구리선 작업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작게는 20만원부터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근데 놀라운 건 소대장까지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이었습니다. 꼴에 중이라고 폼 잡고 다니던 말년 중이가 병장들과 도마에 구리선을 팔아먹고 소대원들에게는 비밀로 하라며 입막음시키고 거기에 동조한 상병장들은 맨날 밖으로 나가서 돈을 쓰고 돈이 필요하면 또 구리선을 파는 일의 반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진하게 군생활 모르는 2등병 1병들만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그저 군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2등병 중에는 저만 연루된 것이었고요. 허탈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고 군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풀이주고 아무 말도 못하자 대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부 군법에 회부돼서 교도소 갈래? 아니면 전부 입 닫고 무덤까지 가져갈래? 어떤 미친 자가 교도소에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다들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대장은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덮어야 한다며 여지껏 구리선을 판 돈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고 써버린 돈은 어쩔 수 없으니 남아있는 돈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돈이 회수되었고 대대장은 자기가 고물상에 찾아가서 구리를 찾아서 제자리로 돌려올 테니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몇 번을 강조한 뒤 내무실로 올라가 취침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대장도 멍청하고 자신에게 질책이 올까 두려워 숨는 꼴이라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비밀이 없는 군대에서 선임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저에게 뻗어왔습니다. 당연히 누군지 딱 알 거 아니야. 느낌 올 거 아니야. 야 네가 말했지. 네가 원사한테 가서 찌른 거 아니야. 선임들의 포위망이 좁혀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라고밖에 할 말은 없었고 대충 짐작한 선임들은 날이 갈수록 저에게 화풀이를 괴롭혔습니다. 나이가 있던 저를 함부로 때리지는 못해도 명령으로 괴롭히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0번 정도의 소대 집합, 내리 갈굼, 끝없는 작업, 지치고 마음도 몸도 한계에 다다르자 드디어 저는 폭발을 합니다. 할만하지. 선임 멱살을 잡고 뭐지 짜요? 내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는 더 이상 군생활 안 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 모습에 아마 놀란 건 선임들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저는 소대장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저 군생활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같아서 못 해먹겠습니다. 저 오늘 당장 교도소로 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놀란 소대장은 제발 그러지 말라며 저를 붙잡고 갑자기 예언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말년 중이가 제 바지가랑을 잡고 울면서 제발 참아달라며 저를 위로하는데 더 이상 근엄한 소대장의 모습은 없고 조그만 돼지 한 마리가 예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인도 지은 죄가 있으니 다시 병사 출발을 해야 하니 울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윽고 형 그러며 아직 자기는 젊다며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부대만 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는 순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는 그럼 지금 당장 다른 부대로 보내주던가 아니면 교도소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소대장이 자기는 그만한 힘이 없다며 중대장에게 가보자면서 중대장을 찾아갑니다. 중대장도 2등병이라 무시하는 처사였지만 제가 나이가 있는 터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고요. 저는 중대장과 상담을 마치고 지금 당장 중대를 옮기고 대대장 면담 후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이야기해보는 조건으로 타협을 합니다. 우선 타협. 단 한 번의 폭동이 이렇게 약발이 잘 먹히는 이유는 만약 이 일이 군 관계자가 아닌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아마 부대는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중 폭파되지. 저는 대충 직감했습니다.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전례 없이 저는 바로 중대를 떠나 3중대로 갔고 선임병들은 순식간에 아저씨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저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빡치지. 당연히 저는 대대장에게도 강력히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말했고 어차피 징역도 살아봤으니 또 못 살 것도 없다고 2등병 주제에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자체에 이제 실직 난 거야. 혐오 온 거야. 환멸 느낀 거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대대장은 다른 부대로 가는 것만 빼고 대대에 대해서 원하는 걸 하게끔 아무 간섭도 안 받고 군생활 하도록 힘써 줄 테니 대대장을 한번 믿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직책을 말해보라길래 저는 타협할 의지로 그럼 보급 창고 지키는 직책 주십시오 하고 보급계 자리를 요구합니다. 대대장은 다음날 바로 저에게 창고만 지키는 임무를 부여했고 저는 중대를 옮긴 뒤에 중대장의 보살핌과 대대장의 각별한 애정 속에 창고에다 2등병 주제 라면이나 부숴 먹고 운동이나 하며 잠만 자는 꿀같은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긴 해. 2등병이 솔직히 가면 개땜무잖아. 그러므로 대대장이 달달이 휴가증도 챙겨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제가 마치 장군의 아들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심했습니다. 보급 창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고요. 무료했고 군생활 막 시작한 2등병이 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게 사실 영화 속에서 보던 멋진 군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보급 창고에서 낮잠이나 자는 2등병 나부랭이였습니다. 그렇게 100일 휴가가 다가왔고 저는 자대 배치를 받고 2달간 라가디아, 한 달간의 자대 생활을 하고 휴가를 가게 됩니다. 대대장님과의 면담 속에 잘 지내고 오라는 인사도 받았고 중대장도 축하한다면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축하한데 축하해줬나? 중대장님이 3박 4일 시간이 총알처럼 흐르고 그리고 당시 저는 안 믿기시겠지만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기혼병사였던 것인데요. 아까 히스토리가 굉장히 스펙타클해. 이렇게 와이프와 3박 4일을 보내고 부대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너무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에이 될 대로 되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나봐. 부대 복귀하기 싫었나봐 하고 저는 복귀를 거부하고 탈영병이 되어버립니다. 부대에 복귀 날 2등병이 복귀를 안 하니 부대 측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수십 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윽고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우연하게도 대대장의 전화였습니다. 대대장은 제 이름을 정겹게 부르며 부대 복귀를 해달라고 애언을 했지만 저는 그냥 밖에 있다가 잡혀서 군 교도소 가겠습니다 대대장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쿨해. 다 필요 없어. 다급해진 부대 측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불안해하던 와이프가 제발 받아보라고 재촉을 했지만 철옹성 같은 저의 마음을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도소에서 남은 군생활을 보낼 것을 다짐하고 와이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어차피 군대 2년, 육군 교도소 가서도 2년이면 전역한다. 여기서 군생활 하나 교도소에서 군생활 하나 똑같으니 걱정 마라 며 와이프에게 말하고 잠을 자려는데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18살 때부터 안 보던 새엄마였습니다. 쇼츠랑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뺐어요. 부대 측에서 어떻게 알아내서 집으로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가족 관계가 너무 엉망이라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새 엄마에게 저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아왔고 사랑이란 개뿔 받아보지 못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 말이죠. 친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새 엄마 치마폭에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보지 못한 가족인데 저는 그냥 문전박대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 나가라고 했는데 배달은 제 동생이 장은영 한 번만 엄마 좀 용서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형제 중 둘째였던 저는 정말 집이랑 인연을 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산터라 그리움도 없었지만 동생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집안으로 새엄마를 들어오게 합니다. 부대에서 부모님께 전화해 회유를 시켜보라고 주소까지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헌병이 올 줄 알았는데 8년간 전화 한 통 한 적 없는 가족이 오다니 서먹서먹하게 찻잔을 기울이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한다며 가족을 돌려보냈고 집요한 부대 측의 전화를 받고 대대장과 전화통화 후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 부대로 복귀합니다. 대대장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복귀만 하면 모든 일은 없던 일이 된다. 내가 다 짬시켜주겠다 이거야 지금. 헌병도 모르고 부대에서도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며 일절 피해가 가지 않고 평범한 군생활을 약속을 합니다. 저는 오늘은 부인과 잠을 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알아서 부대로 복귀하겠다 라고 말하니 그럼 편히 쉬고 내일 보자 라며 서글서글하게 응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속는 셈 치고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왜냐면 복귀하면 당연히 잡혀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 대대장이 말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저를 반기고 중대장도 잘 돌아봤다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미 복귀자가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환대를 받으니 저는 정말 이 상황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하는 말이, 그래도 이게 점호 시간 한 명이 빈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헌병대에 연락은 했는데 헌병대 수사관이 내 친구니까 가서 지문만 찍고 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응? 하며 주임원사 같이 가서 지문만 얼른 찍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헌병대에 가자마자 스피드로 이름만 물어보고는 지문만 찍고 그냥 아무 처벌 없이 나왔고요. 군대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뭐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들겠지만 20년 전이에요. 그래, 이렇게 남은 군생활 편하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남은 군생활 동안 보급계에서 운전병으로 제가 가고 싶은 보직을 말하면 바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휴가까지 가는 장군의 아들로 연애 병사 저리 가라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 그렇게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든 건 수면으로 드러나더군요. 이상으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군생활인데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든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떤 부분에 실망을 하셨을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보자분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황당한 억울한 군생활 이야기 그랜드오픈84@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과 더불어 재미있는 쇼츠까지 제작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